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발달심리학 오늘 금요 11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불안의 극복과 치료라고 되어 있죠. 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물론 이 부분은 이 장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뒤에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죽음 불안과 극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 학기의 어떤 중심 이슈죠. 이번 장에서만 꼭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330페이지에 결국은 우리가 그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죽음과 죽어감은 그 큐블러로스 선생님 책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네. 그런 대화를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물론 이건 주변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좀 안 하긴 하지만 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30페이지 첫 문단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발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것에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일에 초점이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방해한다.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죽음 극복을 위한 죽음 불안 극복이란 심리학 이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제 332페이지에 자기 실현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실현은 이제 메슬로우와 로저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그 욕구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맨 하위 단계는 뭐 그 의식주에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뭐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예술에 대한 욕구까지 생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메슬로우 선생님이 말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자아 실현. 그러니까 자아 실현인데 이건 약간 자아 초월적인 느낌입니다. 왜냐면 메슬로우 선생님이 그 자아 초월 심리학 그 영역의 선구자이시거든요. 그 뒤로부터서 그 자아 초월이라는 심리학 그 한 중대한 그 축이 되었죠. 자아 실현인데 자아 초월과 비슷한 자기를 실현할 때 그 자기 실현이 그만큼 인간이 어떤 그 고원한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번 장에서 나오지만 피아제가 얘기한 그 발달 단계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피아제에서도 성인이 되면 가장 그 발달 단계에서 그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성인이 그 단계를 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발달 심리학에서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 5단계에서 그 6단계 갈 때 누구나 저절로 그 6단계, 5단계에 가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절로 내가 나이를 먹으면 3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저절로 자아 실현을 하거나 저절로 도덕성 발달 단계가 아주 그냥 6단계까지 가거나 피아제가 얘기한 마지막 단계에 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그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나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자기 실현, 자아 초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이렇게 참 표현하기 단순히 이렇게 내 직업적 목적이라든가 어떤 직업적 성취, 물질적인 성취 이렇게 해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고원한 좀 높은 단계여서 그 단계를 실현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참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음 불안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없거나 잘 수용이 죽음 불안이 수용이 잘 되는 단계죠. 자기 실현 단계는. 그리고 의미 추구 333페이지 334페이지까지 물론 이 장의 마지막에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실존주의에서 나온 것이 의미치료입니다. 의미 추구의 의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곧 우리 세상에서 걷는 고통조차 굉장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물론 죽을 때까지 이제 물질적 풍요 속에 살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면 좋겠지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풍요하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행복의 이면에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34페이지 첫 단락의 맨 마지막 제줄이 중요한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번째 줄이네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이다. 이게 아마 그 빅터 프랭클 선생님이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생각했던 말을 이제 나중에 살아남으셔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쓰신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도 그 수용소에서는 뭐 자유가 없죠. 그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내가 유머를 쓰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힘을 북돋을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빅터 프랭클 선생님이 그런 태도만큼은 그런 자유를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이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잠깐 331페이지 하단에서 한 5번째 줄, 6번째 주변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 고대 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중세 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니체, 사르트르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 앞에 그 키에르케고르부터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실존주의 심리 치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죽음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쓴 저서에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서 죽음은 이제 그런 실존적인 것이죠. 그런 걸 모를 때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340페이지에 지혜 발달과 죽음 불안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도 아마 지혜라는 단어를 누차적으로 여러 번 썼죠? 예. 제 수업이 여러 개 그래서 수업마다 맨날 달라서 지혜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성숙하고 발달하면, 그러니까 성찰을 통해서, 성찰은 통찰력이나 통찰, 자각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성찰, 통찰력, 자각, 성찰 이런 것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지혜와 함께 가는 거죠. 지혜가 성숙하는 거죠. 지혜가 성숙할수록 당연히 죽음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콜버그라든가 뭐 피아제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메슬로라든가 자연스럽게 지혜가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거.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렇게 탐구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탐구나 공부한다는 의미는 어떤 책만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나오지만 경험을 통해서든 그 어떤 감정이 개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지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인지적인 통찰 말고도 감정적인 통찰, 어떤 영적인 통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죠. 지적인 것,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물론 교재에서는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라고 나왔는데 굳이
이 용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혜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 지혜의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요소가 있고 지혜의 발달이 있다고 발달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맨 하단에 이제 철학적 지혜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혜가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죽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인이 발달하는 지혜와 후형식적 사고를 했는데 이게 콜버그가 만든 용어인 거죠. 성인기에 이제 형식적 사고에서 후형식적 사고까지 가는데 아무튼 지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죽음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중년기나 노년기에 지혜와 이런 후형식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막 무슨 어르신들이 좀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뭐 서울역 같은 데 앞에 가면 문재인은 치매다 뭐 이런 정신이 자꾸 좀 지향했는데 그런 거 볼 때 조금 안타깝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날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다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숙하는 지혜가 발달하는 우리가 중년기와 노년기로 갈 것인지, 오히려 퇴화하는, 그렇죠? 미성숙한 그 중년기와 노년기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 20대의 지금 나이에서부터 이제 갈라서는 단계가 됩니다. 제가 앞전에서 이상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상심리학의 발현은 청소년기 후반, 성인기 초반에 발현된다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20대 때 발현이 되기 시작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이제 더 강해지거나 굳어지거나 이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20대의 발달 단계에서는 내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30대, 40대, 50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여러분들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려움을 20대 때 그 성격적인 어려움을 역시 저도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훨씬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랑 그 대학 초반 뭐 이럴 때 초중반 때 좀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초반 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쪽 상담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깨달음, 통찰력, 이런 것과 또 관련있죠.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인지적인,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인지적인 깨달음도 있고 정서적인 깨달음도 있고 내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지혜가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40대 때든 30대 중후반 때든 나름대로 자리도 잡히고 사업도 하고 해서 돈도 좀 모았는데 순식간에 사기를 당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든 사기를 당했든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사기를 했든 그래서 무슨 1억을 날렸다 TV 보면 많죠. 몇 억씩 날린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라도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사업 많이 하시다가 거기 사연도 들어보면 파란만장 하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산에 들어가셔서 지혜도 키우시고 그러시대요. 내가 만약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사기당할 기회를 내가 잘 구별을 해냈다. 그럼 그거는 1억을 번 거지 않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단순화시켰는데 지혜는 우리의 정신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그런 풍요와도 밀접합니다. 그죠? 지혜가 있어야 여기서 얘기했나요? 이상심리에서 얘기했나? 동업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과 동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동업 잘못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지혜의 눈인 거죠. 사람을 보는 눈.
그러니까 지혜는 물질과도 이게 연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엄밀하게는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자꾸 이 수업에서는 그 유물론적인 사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과학적인 사고가 우리가 죽음이라든가 그 의식이라든가 어떤 사후 세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를 막아버리는 그 과학적 패러다임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다른 좀 더 큰 그런 거를 비판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게 됐죠. 그 유물론적인 게 너무 인간의 수준을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 세계의 그 변화 법칙을 이해하는 거, 정신 세계의 변화 법칙.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한 건 어떻게 보면 좀 물질 세계일 수도 있고, 이제 현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어떤 방식 그런 것도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라든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순환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뭐 그게 뭐 경제 원리일 수도 있겠지만 물질이 어떻게 세상에서 돌아가는지, 정신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 발현이죠. 그러니까 뭐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살이 그 뭐 하루 이틀 사는 그게 이제 내일에 태양이 뜬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그 하루 우리 말이 하루 살았지 우리가 100년 사는 거나 하루 사는 거랑 깨달음이 없으면 그 세상만 있는 걸로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이미 광활한 우주의 세계와 아직도 우주도 무슨 다중우주가 이미 밝혀지진 않았지만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죠. 나중에 의식 세계가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됐다면 깜짝 놀라겠죠. 물론 고대 인류가 지금을 보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도 얼마나 신기한 세상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우리라는 거를 뭐 전혀 몰랐듯이 계속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계속 이해하는 것.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앞에서 그 종교 같은 것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가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나 인류나 이런 것들을 벽을 쌓고 뭐 내 종교, 내 인류 이렇게만 되면 이거는 이제 지혜 성장에 이제 그 차단하는 것이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책도 읽고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고. 그래서 349페이지에 자기 초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기 초월이라는 것이 자기 초월의 뭐 심리학자들은 무아적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무아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뭐 의식 계속 존재하는 거죠. 자기 초월하는 과정, 뭐 자기 초월이고도 어떤 죽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무튼 그 무아적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심리학자들이. 자기 탈애착 과정이라고 했네요. 자기 탈애착 과정이라는 용어 보이시죠? 자기 탈애착이라 했으니까 그 자기 수준에만 머무는 제가 그 이상심리학에서 성격장애 중에 자기적 성격장애가 자기에만 머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 가족, 형제, 더 나아가 뭐 학교, 지역사회, 한국, 그리고 뭐 아시아, 지구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관심에서 타인으로 넓혀가는데 점점 넓혀가는 거죠. 가족, 친구, 지역사회 더 넓게.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타 종교, 타 인종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기에만 관심 있으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즐기는 것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타인의 아픔, 여기서 타인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좀 난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난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다면 내가 그 난민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움을 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 인간을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거를 폭을 넓혔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탈애착 과정에서 연결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타인과 연결되면은 그 죽음 불안으로부터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연결감은 더 쉽게 얘기하면 공감일 수도 있죠. 공감이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어떤 교리, 문자주의적인 거죠. 문자주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공감할 수 없다면, 부처님을 공감할 수 없다면, 부처님의 행적이나 그 어려움이나 그 깨달았던 과정, 예수님이 광야에서 광야라든가 그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든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게 연결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친구가 그 어려운 점을 내가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게 연결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감이란 용어를 굳이 제가 좀 더 자세히 이게 상담 심리치료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타인과 연결되고 타인을 공감한다는 거는 결국은 더 넓어지면 그런 뭐 난민이 됐든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공감할 수 있다면 그래야 우리가 더 진짜 신앙적으로도 뭐 영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공감에 연결감이 없으면 자칫 그러니까 그게 맹목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 354페이지 맨 하단에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점은 오직 나만이 내가 만들어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 이건 실존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을 때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타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358페이지 전체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죽음 공포에 대해서 죽음을 이렇게 몰입하면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죽음에 몰두하는 것하고 죽음에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이 뭐냐, 또 이거 참 좀 길게 설명을 할 텐데 뒤에 또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고, 죽음에 몰두하는 것하고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과는 이제 완전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69페이지에 이제 의미 치료라는 것이 나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만드신 그 로고스라피, 삶에 하는 그 의미를 찾고, 근데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이제 사회 나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식당을 해도 조그만 식당을 하든 푸드트럭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잠시지만 힐링을 느끼고 간다면 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일본 드라마인가 뭐 식당에서 아저씨가 그 뭐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대답해 주실 텐데, 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음식 먹으면서 치유받고 가고, 일본 영화는 그런 식당 주제라는 게 많았죠. 카모메 식당도 있었고, 뭐 반찬 도시락 싸주는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옆 친구는 비싼 반찬이지만 나는 소박하지만 어머니 정성이 마음이 들어간 반찬,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 아무튼 의미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타인과 연결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성장이 되고,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직업, 나를 살아있게 하는 직업,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보람있고 생생한 직업, 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현실의 그 제약과 다른 사람의 그런 거에 이렇게 그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뜻대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얘기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